네,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내놨습니다. 조금 전 이 세부 내용 저희가 라이브로 전해드렸고요. 오전에는 또 오거돈 부산시장의 전격 사퇴 속보도 전해졌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이종훈, 김성환 두 분의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이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그 총선 과정에서 여야가 앞다퉈서 이 대책 마련하겠다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세부 대책이 좀 나왔습니다. 일단 보면은 이걸 중대 범죄로 처벌하기 위해서 형량을 상향 조정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얼마나 올라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구체적인 거는 지금 이제 아직까지 전해지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지난 21일에 대법원 그 양형위원회에서 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형량을 좀 높이기로 지금 이제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긴 하죠. 예. 그때 이제 이 아동 청소년에 대한 이제 강간의 경우에 이제 기본 이제 그 양형 기준을 5 내지 6년, 그다음에 가중해서 6 내지 9년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상향을 시키긴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것으로 좀 충분치 못하다라고 하는 이제 여론이 꽤 많이 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당정 협의 과정에서 그 추가적으로 조금 더 높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얘기가 좀 오간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청소년, 그러니까 미성년자들에 대한 이제 강간죄와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의제하는 그 연령대가 지금 현재는 13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높여서 미성년자의 범위를 좀 피해자들의 범위를 좀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대략 한 그 16세 미만 정도로 이 범죄와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자들의 연령도 좀 이제 상향 조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피해자들이 이제 구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좀 강화하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일을 당하고 난 이후에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는다든지 이런 일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거와 관련해서도 이제 지원 대책 이런 것이 없는데 그와 관련한 지원 대책을 포함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좀 이제 포함이 돼 있고요. 사실은 이미 그 총선 전에 N번방 3법, 뭐 총선 끝나고 나면 곧바로 처리하겠다라고 지금 여당이 굉장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거기에 어느 정도 내용이 포함이 돼 있긴 한데요. 그 아마 형량 부분은 조금 더 조정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아청법이라고 해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는 제작하고 유통 판매까지만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제작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대 무기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일종의 이제 양형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솜방망이 처벌이 됐었다는 거죠. 그래서 대법원 차원에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굉장히 격론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 기존의 디지털 성범죄에서 어느 정도 처벌을 받았느냐 보면 우리 켈리라고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이 사람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요. 항소 포기하니까 1년 확정입니다.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지금 징역 1년 6개월형 복역 받고 지금 복역 중인데 지금 받고 이렇게 그러니까, 솜방망이 처벌이었어요. 그렇죠. 제작을 한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작이 제일 형량이 높은데요. 제작도 최소한 징역 5년 이상에서 무기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감형해서 저렇게 1년 남짓한 그런 이제 실형을 선고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법률을 무기까지 가능한데 그럼 사형까지 가능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양형 기준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형 기준을 최대 징역 13년까지 선고 가능하도록 이렇게 지금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약한 경우에도 징역 6년 이상의 선고가 가능하도록 이거는 이제 양형 기준 차원에 관한 문제니까 그건 대법원 차원에서 양형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고요. 지금 당정이 합의를 했다고 하는 부분은 제작, 유통, 판매뿐만 아니라 소지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법의 적용 대상을 대폭 넓히겠다는 겁니다. 이게 아동 청소년 성착취 범죄에 한해서만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전체? 일단 지금 아동 성착취물과 관련한 부분이고요. 거기에 광고를 내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처벌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벌의 범위를 대폭 늘리겠다. 이제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의제 강간 연령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13세 미만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보통의 우리는 이제 폭행이나 아니면 협박이 수반된 경우에만 이제 처벌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이제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근데 13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수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16세 이상으로 그걸 대폭 올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간음 행위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것도 이제 대폭 강화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일종의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그 수익을 몰수 조치하거나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데 수익을 이 최종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몰수 조치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포함해서 기존에 없던 내용들을 다 지금 추가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겁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데 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동 청소년 성범죄에 대해서는 특히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거. 이거 공소시효도 폐지하겠다 얘기가 나왔어요. 네, 백혜련 의원이 이제 그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오늘 발표했던 내용에는 이제 그 부분은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민주당이 얘기해왔던 부분에는 아예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방안을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당정 합의하는 안에는 제가 확인한 부분까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발표를 보면 논의가 되는 것 같긴 한데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성착취물이라든가 성범죄와 달리 성인물과 달리 아동 성착취물의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강력한 처벌과 함께 아까 앞서 잠깐 짚어주셨는데 피해자 보호에 대한 대책도 굉장히 강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 대책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요. 그러니까 뭐 조금 전에 이제 발표 나온 내용을 이제 보니까 뭐 챗봇 등을 활용한 신고 기능을 강화하는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또 뭐 사전 추적 조사를 통해서 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내용도 있고 피해자 중심의 심층 심리 상담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외상 후 치료 및 종합 사례 관리 지원 뭐 이런 것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그동안은 뭐 이런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 뭐 이제 약간 그 사회복지 기관 같은 데서 뭐 좀 도움을 주고 뭐 이제 그렇게 여성 또는 관련한 단체에서 도움을 주곤 했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이런 경우는 좀 더 특별히 좀 더 그 지원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뭐 이런 좀 생각을 좀 이제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이제 강화를 좀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처벌 강화, 피해자 보호 이렇게 이제 큰 갈래를 잡고 앞으로 세부 내용들이 다듬어질 텐데 특별히 이 무엇보다 피해자들 2차 피해 안 받도록 이 부분 굉장히 섬세하게 접근해서 세부 대책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가져봅니다. 근데 이 부분 하나는 좀 지적해야겠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이거 통과 가능한 겁니까? 그거를 일단 질문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난번 총선 때 원래 그 총선 이전부터 논란이 됐던 거 아닙니까? N번방 재발 방지 3법이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법안이 논의가 됐었는데 지금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가 안 되고 있어요. 법안만 다 계류 중이고 지금.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총선 공약으로 나왔던 건데 당정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당이 과연 어느 정도 협조할 것이냐 이게 문제이기도 하고요. 20대 국회가 지금 이제 여기서 반대할 내용이 있을까요? 한 달 남짓밖에 남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추경 처리하는 문제 가지고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3법부터 시작해서 아동 청소년 그 성착취물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부분들을 좀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들이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상황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오전에는요. 오거돈 부산시장의 긴급 사퇴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자, 왜 갑자기 사퇴했는지 직접 듣고 오시죠. 저는 한 사람에게 5분 정도의 짧은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해서는 안 될 강제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경중에 관계없이 어떤 말로도 어떤 행동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5분간 짧은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 이게 강제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아서 사퇴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그 사건 자체는 좀 꽤 됐고요. 예. 근데 사실은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의혹이 이미 지난해 10월 달에 한번 불거졌습니다. 일부 언론, 그러니까 저도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네, 보수 유튜브 쪽에서 유튜버가 이걸 이제 공개를 좀 그때 했고요. 예. 그때 제기한 의혹이 이 의혹 말고 이제 선거 불법 선거 자금 관련한 의혹도 함께 제기를 그때 했었고 그때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예. 부인을 하면서 오히려 손해배상 소송 5억 원 신청을 하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아마 그 피해 여성이 상당히 이제 뭐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고 계속
항의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이어졌던 것 같고 예.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정도로까지 이제 가고 증거도 좀 명백하게 좀 이렇게 나오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좀 불가피하게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부인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본인이 좀 인정하고 그만두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처음에 이 의혹이 불거졌을 때는 가짜 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또 이게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으면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깨달은 데까지 좀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겁니까? 글쎄요, 이게 정확하게 언제 있었던 일인지 본인 스스로가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또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뭐 기존에 공개된 것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여성 보좌진 20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지금 이제 오거돈 시장이 얘기한 것처럼 5분 정도의 짧은 만남 동안에 성추행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보좌진이 그 행위가 있고 난 다음에 직후에 변호인을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문제화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그렇게 했는지 양측 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아직 세부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아서 내용은 알 수는 없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 오거돈 시장이 더 이상 이거를 뭐 합의를 하거나 아니면 양자 간에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넘어섰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부산 성폭력 상담소에서 또 입장을 발표를 했어요. 거기 안에도 일부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러니까 오거돈 시장이 임명되고 난 다음에 부산시정에 있어서 성인지 감수성이 매우 떨어졌다. 그 부분에 대한 오거돈 시장의 적극적인 노력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지금 같이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어디까지 내부적인 맥락이 있는지 내막이 있는지는 저희가 좀 알 수는 없지만 오거돈 시장이나 그 주변에서 상당히 많은 일이 그동안에 있어 왔던 거는 뭐 맞아 보입니다. 예. 뭐 오거돈 부산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 사퇴 기자회견을 한다라고 전해졌을 때 이제 뭐 건강 이상설도 있었고요. 성추행설도 일부 이제 전해지긴 했었는데 이제 본인의 입으로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김성환 평론가 보시기에는 그러면 이게 총선 끝난 지 지금 일주일 뒤에 사퇴 발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발표 시점은 왜 지금으로 잡았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좀 밝히지 않은 상황인 것을 가지고 제가 미리 뭐 추측을 하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은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일주일 전에도 똑같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때 사퇴 기자회견을 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금 더 일찍 사퇴를 했다고 하면은 이번 선거 때 같이 이 지금 보궐선거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까지 감안을 했을 가능성은 뭐 배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추론일 뿐이니까 최근에 문제가 더 심하게 불거져서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사퇴를 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다음에 더 많은 추측을 하는 것은 좀 적절치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오늘 뭐 본인이 얘기한 이야기로만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종훈 평론가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정무직 아닙니까? 예. 정치적 판단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뭐 이런 중대 발표를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이라든가 범위라든가 시기라든가 이런 거는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조율을 다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뭐 여당 측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했을 것이고 또 여당의 또 굉장히 핵심 인물 가운데 또 한 명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발표 시점은 총선 뒤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아마 여당 쪽에서 요청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건 뭐 어느 당이라도 선거를 앞두고는 뭐 마찬가지로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오거돈 부산시장 1년 10개월 만에 지금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 이제 부산시는 권한 대행 체제로 운영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긴급 재난지원금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평행선을 달리던 정부와 여당, 긴급 재난지원금 접점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전 국민으로 확대하되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겠다 이런 방침인데요. 야당은 또 반대입니다.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자 합니다.
정부 운영을 시민단체 운영하듯이 하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나라를 협찬받아서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네, 일단 고소득자들의 자발적 반납, 기부를 유도해서 해결하겠다. 여당과 지금 정부는 이렇게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합의가 된 거죠.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미래통합당도 정부 여당이 합의하면 뭐 수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수용해야 할 것 같은데 네. 심재철 원내대표는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근데 이제 이 김재원 의원은 지금 다른 얘기를 좀 자꾸 하는 거죠. 네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미래통합당 내에서도 이 내부 조율이 좀 충분히 안 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사실 뭐 지난 그 총선 과정에서 황교안 대표가 전 국민에게 갑자기 지급하자 이렇게 입장을 선회한 것도 예. 그것도 역시 당론이었는지 불확실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총선에 뭐 임박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표심 획득 차원에서 일단 뭐 던져놓고 보는 식으로 얘기한 것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뭐 기존 입장, 기존의 당론으로 가져왔던 입장이 이제 기본 입장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데, 그건 이제 정부 입장, 그러니까 70% 소득 하위 70% 지급하자는 거에 이제 동의하는 그거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일단 더 그 대상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심재철 원내대표가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한다면 김재원 의원도 일단 따르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이제 이 재원 조달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가 원래 2차 추경안 낼 때하고 내용이 바뀌었으니 다시 제출하라고 지금 얘기를 좀 하고 네. 있는 건데요. 정부 쪽에서는 뭐 그럴 좀 시간적 여유가 없지 않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예.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좀 협상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 김재원 의원이 좀 양보를 이번엔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받아야 하느냐 마느냐 이 야당 내에서 의견이 갈리는 것 같고, 이 얘기 잠시 뒤에 좀 해보도록 하고, 일단 기부금으로 유도하는 부분이요. 이게 부자들한테는 그러니까 세액공제로 결국은 혜택을 주겠다 이런 건데요. 일단 자발적 기부로 국채 발행 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이런 판단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얼마나 어떤 국민들이 얼마나 참여할까, 이 부분이 관건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측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코로나19 사태 발생하고 난 다음에 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방역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 협조 안 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라고 얘기했는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결국은 10명대 아래로 확진자 수를 줄일 수 있었잖아요. 비록 좀 힘든 과정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아마 이번 선거 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계속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거나 민주당이 이기는 데 있어서 코로나19 대응이 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예. 정부가 환경이나 여건들을 조성했고 정부가 할 일들을 충실히 하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를 일단 믿게 됐고 국민들이 스스로 방역의 주체로 나섰다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번 문제도 사실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국민들한테 지급하기 위해서 여러 현실적인 문제들이 얘기가 됐었잖아요. 예를 들면은 어떻게 70%를 골라낼 것인가에 관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럼 나머지 30%의 국민은 과연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냐, 그리고 30% 국민 중에서 진짜 급한 사람은 없는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가 돼 왔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떠나서 정부에서 70% 지급하겠다고 얘기했는데 황교안 대표도 마찬가지고 김종인 당시 총괄선대위원장은 그거보다 한 발 더 나가서 대학생들한테까지 뭐 돈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게 벌써 한 일주일도 지금 안 된 시기입니다. 일주일 조금 넘었죠. 예. 근데 지금 해가지고 정부 보고 무조건 내놓으라고 하고 미래통합당 쪽에서는 뭐 우리는 책임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게 이게 과연 타당한 것인지 좀 의문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국민들한테 지급을 다 한다 하더라도 저는 많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상위 30%라고 하더라도 그런 분들 가운데 이거 우리 사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내가 기부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난 차라리 받지 않고 15% 정도 지금 세액공제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100만 원 주면 한 15만 원 정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건데, 차라리 난 그렇게 받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사실 뭐 부자들하고 뭐 빈자들하고의 어떤 그 소득 양극화에 관한 문제, 청년층하고 또 그렇지 않은 뭐 586 세대, 그 또 윗 세대들 간의 갈등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본적인 문제는 그렇게 해결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이번 사안으로
우리 사회에 있어서 새로운 어떤 모델들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저는 한 번쯤 시도해 볼 만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성숙한 우리 국민들 공동체 의식이 결국 발동할 거다. 그래서 생각보다 자발적 동참 규모는 클 것이다. 김성환 평론가는 기부를 할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이게 좀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편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굳이 이렇게 자꾸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니까 그냥 그러니까 온 국민에게 지급하겠다라고 그냥 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기재부가 또 반대하고 있잖아요. 아니 반대하다가 일단은 이제 수용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그러니까 기부는 그야말로 자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3조를 더 풀어서 상위 30%에게 지급을 했을 때 3조가 다 되돌아옵니까? 아니잖아요. 정부 정책 수립할 때는요. 이거는 아무도 예측할 수 하나도 없죠. 안 돌아온다는 걸 전제로 정책을 수립을 하는 것이 보수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럼 기본인 거고. 자 그러면 결국은 다 준다는 얘기를 지금 다른 표현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 고소득층의 기부, 자발적 기부 이 표현이 상당히 이거는 좀 그 이른바 고소득층의 빈정을 상하게 하는 발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를 편가르겠다는 얘기냐라고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부하면 착한 부자. 그러니까 기부 안 하면 나쁜 부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뭔가 좀 압박이 될 수 있다. 아 그렇죠. 그거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불편할 뿐만 아니라 전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솔직하게 그냥 다 전액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전 국민에게 그렇게 깔끔하게 발표하고 그 다음에 기부는 따른 거죠. 그런데 사실 정부 지금 재정 압박이 상당히 크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 기부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소득층자 빼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하위 70% 원래 하려다가 100%까지 다 주게 이제 되는 건데 뭐 중산층 중에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나는 이 정도면 지금 견딜만 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기부하겠다라는 분들도 꽤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자, 그렇게 이 문제를 그러니까 그야말로 지급 따로 기부 따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나가는 게 정부 여당으로서도 일단 좋을 어차피 거다. 발표할 거 긴급 재정 지원금 문제는 그렇습니다. 따로 100% 지급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발표를 하고 기부금 문제는 좀 따로 다뤘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렇죠.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여당은 이번 방안이 정부의 재정 건전성 우려, 불식시킬 수 있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통합당은 기부금 모아서 지금 국채 보상 운동 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 목소리 같이 듣고 오시죠. 기부하겠다 이렇게 표명을 하시는 뭐 고소득층이나 뭐 사회 지도층이나 국민들이 많아진다라면 그만큼 그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줄어들게 되겠죠. 자발적 기부를 어떻게 받아서 3조 원이 넘는 국채를 발행해서 그 국채를 어떻게 갚겠다는 건지 우리가 뭐 무슨 기부금을 모아서 국채 보상 운동을 하겠다는 건지. 네. 통합당 일단 여야가 합의해 오면 생각해 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다시 수정안을 제출하라는 건데 오늘이 4월 23일입니다. 이러면은 긴급재난지원금 언제나 지급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 싸움을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도 얘기하는 게 그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수정안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갖고 오는데 굉장히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니 국회 차원에서 그냥 논의하면 되는 것을 자, 답안 갖고 오시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이제 당정이 서로 간의 의견이 안 맞고 기재부에서는 가급적 비도 안 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3차 추경이 될지 4차 추경이 될지 이 위기 극복하는데 계속 재원이 들어가는 상황이면 가급적 안 할 수 있는 부분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총선 과정에서 야당도 사실은 전 국민 지급을 약속한 거나 시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실 일이 좀 꼬여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 원칙, 최대한 빚을 적게 내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다가 지금 합의안을 만들어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빚을 최대한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으로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 이렇게 해서 갖고 왔는데 그러면 또다시 답 갖고 오라는 거예요. 또다시 수정안 갖고 와라. 그럼 내가 또 심사하겠다. 이게 얼마나 오만한 태도입니까? 그리고 전 김재원 의원 지금 대구 국채보상운동 얘기했는데요. 대구의 자랑이 국채보상운동 아니에요? 국가가 위기에 빠졌을 때 대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채보상운동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TK 의원이 저렇게 말을 합니까? 그리고 자기가 지금 정치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팔 걷어붙이고 이 위기 극복하기 위해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나서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야당은 우리는 심사만 하겠으니 다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얼마나 이게 일종의 총선에 안 갚음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임시국회 내에서 처리가 안 되면 청와대는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
발동도 검토해보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자, 청와대는 지금 포스트 코로나 이후, 그러니까 대비에도 굉장히 속도를 내는 이런 모습이에요. 어제 한국판 뉴딜 정책이 나왔는데 이 일자리 지키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전통적인 뉴딜하고는 좀 다른 뉴딜을 그렇겠죠? 하겠다는 거죠. 예. 저도 이런 관련한 얘기를 몇 차례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디지털 뉴딜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생활 SOC,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부분에서의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주로 이제 보니까 그 복지 관련한 내용인데 네. 그런 거를 이제 더 추가를 좀 이제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돼 있는데요. 이 디지털 뉴딜 사업은 사실 일찍부터 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예,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이번 그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막대한 재원을 투자를 해서 일자리 지금 창출에 나섰잖아요. 그래서 주로 고령층 중심으로 해서 지금 단기 뭐 아르바이트 자리 많이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는 그런 돈 사실은 상당히 좀 잘못 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DJ 정부 때 그러니까 디지털화하는 쪽에 정보 고속화 도로 만드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그 당시에 IMF 극복 차원에서 그때도 비슷하게 뉴딜 사업을 했는데요. 예. 그때 했던 게 그 다 디지털화 사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나라가 IT 강국으로 가는데 밑거름이 되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쪽의 사업을 이미 좀 진즉부터 시작을 했었어야 하는 건데 조금 늦은 감은 없잖아 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어차피 뉴딜 사업을 벌일 거면 저쪽으로 가는 게 맞다. 우리가 예. 지금 뭐 지금 빅데이터도 지금 많이 지금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빅데이터화가 안 돼 있는 영역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거 이번 기회에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잘한 결정이다라고 생각하고 예. 그런데 거기 좀 어중간하게 생활 SOC라는 게 좀 끼어 있는데 그 생활 SOC가 일반 SOC하고 전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뭐 어차피 이런 뭐 그러니까 뭐 도로 내고 뭐 교량 내고 뭐 계단 내고 뭐 이런 거라고 한다면 예. 결국 그것도 SOC 사업이다. 그래서 예. 저는 SOC 사업 관련해서는 더 이상 늘려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예. 디지털 저는 뉴딜 사업 쪽에 올인하는 것이 지금 예. 현재 상황에서는 훨씬 더 예, 바람직하다. 앞서 저희 그 일부에서 출연한 경제 전문가도 일자리 창출하는 방향은 맞는데 이게 스마트 뉴딜이나 그린 뉴딜 이게 어느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할지 방향을 똑바로 잡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 일자리 창출을 하려고 하면 이제 추경도 해야 되는데요. 이 3차 추경 정부에서는 6월 초에 편성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21대 국회로 넘어가는 거죠. 네. 예, 좀 지형이 달라집니다. 이러면 국회 통과 이때는 좀 무난할까요? 국민의 명령이 그거 아닙니까? 예. 여당은 여당으로서의 책임성 있는 행동하고 야당은 무작정 반대하지 마십시오.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민생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여야가 따로 없이 서로 간에 토론을 하더라도 그게 뭐 마치 그렇게 싸우는 것이 이게 무슨 지고지순한 선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이번 선거 결과로 보여준 거잖아요. 예. 민심이. 저는 21대 국회가 됐을 때 이 코로나19 극복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당장 물론 보수적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들 진보적 사고방식이 투영이 안 될 수는 없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좀 합의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국민이 정치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20대 국회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지만 20대 국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21대 국회만이라도 그런 모습으로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여론 부담을 안고 시작하는 거고 네. 뭐 지금 미래통합당도 역시 새로운 비대위 체제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예. 있어서는 좀 적극적으로 협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총선 직후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63.1%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집권 3년차 역대 대통령 지지율 봐도 이런 기록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지지율이 뭐 역전해가지고 마구 상승하는 이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도 이 부분을 좀 꼼꼼하게 사실은 잘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 네. 갑자기 이렇게 지지율이 오르고 또 지난 총선에서 180석을 갑자기 몰아주고 자, 다 그거는 이제 기대감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 지지율이 다시 오르는 것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미워도 다시 한 번입니다. 아, 예. 예. 그러니까 안 미운 게 아니에요. 뭐 조국 정국이라든가 이런 거 거치면서 약간 미움도 쌓이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현재 이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나마 잘하고 있고 국민의 뜻을 잘 따르니 한 번 더 밀어주겠다 이거란 말이에요. 국난 극복에 대한 열망의 그렇습니다. 집결일까요? 자, 그런데 예. 미워도 다시 한 번인데 또 다시 미움받으면 이거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겁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는 뭐 언제나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어떤 대통령이고 전 그 임기 말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네. 임기 후가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남은 임기 기간 이제 더욱더 이제 좀 잘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좀 드리는 네. 얘기인데 지금부터라도 국정 좀 꼼꼼히 좀 챙기시고 특히 이 민생이 좀 가장 문제거든요. 경제가 좀 약하신데 경제에 조금 더 집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는 정말 가닥을 잘 잡아서 가시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높은 지지율 속에 뭐 행간도 좀 읽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저는 신뢰라고 하는 두 글자로 설명하고 싶어요. 신뢰. 정부가 예. 국민을 믿고 국민도 정부를 신뢰하기 시작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어떤 위기가 발생했을 때 정부를 못 믿는 현상이 제일 먼저 발생했습니다. 믿으면 뭐 하나.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그래서 생겼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엔 코로나19 대응을 하면서 정부를 믿어도 되겠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또 정부도 국민을 믿고 국민이 각자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맡겨줬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좋은 전례로 남게 되면은 앞으로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런 예. 방식들이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문재인 정부가 100점짜리는 아니죠. 근데 100점짜리 정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디딤돌 삼아서 코로나19를 대응하고 또 경제 위기를 함께 같이 극복해 나가는 방법으로 국민이 이렇게 신뢰를 보내줬으면 그거에 따른 책임감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당 상황 남은 시간 동안 짧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돌고 돌아서 김종인 비대위 취재로 어제 결론을 냈는데 이후에 또 잡음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 과반 못 미쳐서 무효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당선자 아닌 사람들까지 하는 게 맞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당내 상황이 복잡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대선 주자급들이 생각이 좀 다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선 주자급들은 기본적으로 조기 전당대회 체제로 가고 싶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당 대표로 전면에 나서서 지금 당을 이제 재건하는 그 공을 세우게 되면 네. 자연스럽게 당내 경선에서도 유리하고 본선에서도 유리하고 이제 그런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제2의 박근혜 신화를 이제 꿈꾸는 대권 주자들이 지금 많은 거예요. 예. 이제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제 김종인 그 비대위 체제로 가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지금 상당히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그 와중인 것 같아요. 예. 저도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과연 정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참신하게 비대위로 가져갔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해요. 자, 그런데 이제 뭐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지금은 뭐 다른 대안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나마 이제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이제 뭐 그래도 다수가 지지를 해서 선택을 예. 한 상황이라고 그런다면 그걸 또 자꾸 흔드는 것도 지금 국면에서는 별로 바람직하지 예. 않죠. 네. 일단 김종인 위원장은 무기한 전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김종인 위원장이 올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통합당을 지켜보는 보수 원로들의 시각은 어떨까요? 거침없는 쓴소리를 날렸는데요. 듣고 오시죠. 보수의 붕괴?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시각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워낙 참패를 하고 내리 4연패를 한 데다가 워낙 참패를 했으니까 뭐 이거 붕괴까지 갔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네. 아니 저는 좀 극단적인 얘기지만 이 보수의 붕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새싹이 나죠. 나는 지금 미래통합당으로 존재하는 보수 야당은 수명이 다했다고 봐요. 그래서 저건 당은 해체해야 돼요. 해체하고 중도 실용 정당을 새로운 사람들에서 새롭게 구성해서 그야말로 보수의 가치를 이어가는 헌법적 가치를 이어가는 중도 실용적 가치를 이어가는 그런 보수 정당이 새로 생겨야지. 지금 저 통합당 수명이 다한 거예요. 근데 수명이 다했다는 것은 보는 사람은 아는데 그 안에 있는 자기들만 지금 모르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 당을 해체해야 된다, 붕괴돼야 새싹이 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자기들만 모른다 이렇게까지 쓴소리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새집 지으려면은 붕괴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수 원로들의 쓴소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뭐 흔히들 이제 보수 쪽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당 그냥 해체해버리십시다. 해체하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해체도 동의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사실은 할 수 있는데 워낙 또 현재 상황이
힘들기도 하고 엄중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현재 구성이나 이런 방식으로는 다시 살아나기가 좀 쉽지 않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방식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미래통합당은 이 과도기 체제에서 이 혼란들을 정리할 만한 사람도 필요할 거고요. 비대위 체제가 필요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김종인 만약에 비대위원장이 되면 그러면 이제 킹메이커가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비대위원장한테 우리가 정권 준다고 얘기했지만 정권을 준 적도 없고요. 정권을 가져갔다가 그렇게 무제한으로 비대위를 운영했던 적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원내 의원들이 이제 됐습니다. 이제 그만두십시오 하면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김종인 위원장은 나한테 모든 거 다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달라고 하는 생각에는 보수의 새로운 킹메이커를 통해서 새로운 킹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거잖아요. 대권 주자를. 그랬을 때부터 저는 분란이 시작될 거라고 봐요. 기존의 의원들도 지금 대권 주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대권 주자인 의원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또다시 혼란에 빠질 수 있다. 근데 그렇게 본다면 이렇게 무제한 권력을 가져가는 게 맞는 거냐. 차라리 당 안에서 우리 이제 최근에 달고나 만든다고 하잖아요. 커피에다 설탕 넣어가지고 열심히 한 1000번 정도 저으면 된다고 하는데 당 안에서 리더십을 만드는 작업을 동시에 같이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언젠가는 당이 혼란에 빠질 위험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훈, 김성환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